13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라는 주제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과 관련된 3가지 결정사항을 발표했고 합의받고, 그에 대해서 국내에서 동아일보의 오보가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이 신탁 통치에 대한 갈등이 커졌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이후 상황입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남한 지역에서 우리끼리 사실은 갈등이 생겼고, 특히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흔히 말하는 좌파 우파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자, 이런 국내 상황은 전 세계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사실상 한반도에서 대리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국제 질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것 다룹니다. 그러니까 냉전은 말 그대로 뜻은 차가운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전쟁을 벌이지 않지만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지독하게 대결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냉전의 시작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미국을 이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재편됩니다. 1세계, 2세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직접 전쟁을 벌이진 않지만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대립을 벌였다라는 얘기죠. 실제 냉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개가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군사, 경제, 외교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특히 1진영은 자본주의 진영, 2진영은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립이 있었는가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사실은 이걸 자세히 설명하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넘기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주자 당연히 미국과 소련입니다. 당시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은 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보통 냉전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해요. 1947년의 일이고요. 그리고 동유럽 지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유럽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셜 계획 혹은 마셜 플랜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유럽과 지금 미국 등등을 묶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군사동맹을 결성하죠. 그러니까 보통 나토라고 합니다. 그럼 공산주의 진영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유럽에서는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지배하는 연합국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베를린도 동과 서로 나뉘어 있었는데, 당시 소련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동독의 도로를 폐쇄합니다. 이것을 베를린 봉쇄라고 얘기해요. 대략 1948년 6월경부터 다음해 2월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련 중심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사동맹으로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냉전의 상황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냉정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스탈린과 트루먼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미국과 소련, 자 누가 더 차냐 라고 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낀 여러 민족들은 이 냉전 속에서 엄청나게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을 풍자하고 있죠. 이것이 동아시아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보는 겁니다. 동아시아적의 냉전 보시죠. 흔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중국 공산당과 민족주의 진영 우파 계열의 국민당이 내전을 벌이게 되죠. 그것을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1946년부터 49년까지 약 3년간 치열하게 싸웠고요. 당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중국이 탄생하죠.
그리고 타이완으로 밀려난 중화민국은 별도로 존재를 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략 7년 정도 미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이 냉전이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미 군정은 당시 새로운 헌법, 평화헌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공산국가가 들어서자 다시 일본을 활용해서 아시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했습니다. 요게 당시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66쪽의 자료를 보시면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쭉 표기를 해놨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서유럽의 쭉, 그리고 일본과 대한민국이 있죠. 반면 공산주의 진영, 대표 소련이고요. 동유럽 지역으로 확산되고 중국,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 지역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결국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2번입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은 통일정부 수립이 좌절되다. 결국 우리가 현재 알고 있듯이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죠. 요거 보실 때 교과서 67쪽에 연표를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도, 순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미소공동위원회부터 볼 텐데, 그럼 미소공동위원회가 왜 열렸는지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울 덕수궁에서 처음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논의를 하게 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은 일단 첫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시킨다라는 얘기였잖아. 요게 첫 번째 내용이었죠. 임시정부 수립. 그러면 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참여시킬 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각자 대립하게 돼요. 교과서 67쪽에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미국 대표 같은 경우 모든 정치단체가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고, 소련은 뭐라고 했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만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남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한반도 내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이 알려졌을 때 흔히 우파 세력들은 신탁 통치 반대라고 하면서 반소련,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 펼쳤단 말이야. 그래서 소련의 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했던 좌익 세력만 받아들이자라는 얘기였죠. 이들만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시킬 수 있다. 소련도 미국도 이런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에 자기에게 유리한 정부가 들어서는 게 중요해. 그래서 소련은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미국은 모든 정치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좌익뿐만 아니라 우익들도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소련의 주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렬됩니다. 무려 2달여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 46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1945년 12월에 있었고요. 그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첫 번째로 개최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합의도 못해. 임시정부 만들어준다 해놓고 이 새끼들이 만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시 남한의 대표적인 저명 인사였던, 유명인이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읍지역에 가서 돌발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해요. 자, 뭐라고 했느냐?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해서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
저 소련 애들이 해방 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공 의사를 보이고요. 그러면 안 된다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46년 6월에 있었고요. 이 말은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북한의 정부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결국 분단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도 봐야 돼. 남과 북이 갈리는 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좌익, 우익 혹은 좌파, 우파 서로 나뉘어서 싸우다가 분단되겠다. 그건 안 되니까 지금 힘을 합치자 라고 했던 것이 좌우 합작운동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는 중도적 인물들이 이 좌우 합작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자,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중도파였던 여운형, 중도 좌파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 김규식이 손을 잡고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시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해요. 왜? 야, 우리 미국은 너희들의 통일된 정부 수립을 원해. 그래서 우린 좌우합작운동 지지해 라고 했던 거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대략 1년 정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바라는 국가,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좌파 세력이 5원칙, 우익 세력이 8원칙을 제시해서 이것을 잘 합의해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토지에 대한 개혁, 친일파 청산 이런 것들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은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다 분배해야 돼. 몰수해서 지주에게 뺏어서 나눠줘야 돼 라고 생각했고, 우파에서는 주로 지주 자본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무상으로 뺏어가는 건 안 돼 라고 했던 것이죠. 친일파 청산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반역자들을 확실하게 처단해야 돼 라고 했던 좌파들과 일부 친일 경력이 있었던, 약점이 있었던 우파들은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충돌이 조금 있었다. 자, 이렇게 충돌 과정에서도 좌우합작 7원칙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 활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여운형이 결국 암살당하고요.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열려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럼 좌우합작 7원칙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46년 7월입니다.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회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할 것. 사회주의자 같았으면 몰수해서 그냥 나눠주자라고 했을 텐데 우파 세력들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몰수 혹은 조건부 몰수 혹은 그 가격을 매겨준다, 체감 매상한다, 구매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실시하게 할 것. 또 뭐가 있냐? 사실 여기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열어라, 빨리 정부 수립시켜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순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승만의 정읍발언,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이 쭉 진행됩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활동한 지 약 3달여 만에 10월달에 나오게 되고요. 이때 내용 중에 하나가 미소공동위원회 빨리 다시 열어라. 니네 우리 한국인들은 정부 수립을 원한다 라고 해. 그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7년 5월부터 개최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트루먼 독트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냉전의 시작, 냉전의 강화란 말이야. 이미 미국과 소련의 이런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합의를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그런 스토리로 갈 겁니다. 자, 넘어가서 괄호 4번입니다. 유엔이 한반도 총선거를 결정했대. 자, 지금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 미소공의가 결렬되었고요.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미국과 소련,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논의해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밑에다 쓸게요. 한국 문제를 그러면 국제사회에 함께 논의하자라고 해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립니다. 근데 사실 당시 유엔 국제연합은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미국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 당시 유엔에서는 뭐라고 결정했느냐? 유엔 총회는 당시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해라.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당시 국민들을,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을 뽑고 그들을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라. 이런 단계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인구비례 총선거를 누가 반대했냐면 소련이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 인구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인구가 전체가 3천만인데 북한 지역의 인구가 대략 1천만 정도, 남한 지역의 인구가 2천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면 미국에게 유리한 자본주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련은 이 인구 비례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결국 유엔의 결정을 멀리 발로 차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은 유엔에서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걸 파견합니다. 한국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돼. 그러면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을 모두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소련은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확인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요? 북한 지역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선거를 실시하라 라고 결정합니다. 이 말은 북한 지역은 지금 감시가 불가능하니 남한 지역만의 선거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유엔에서 남한만의 선거를 결정했을 때 흔히 말하는 좌파 세력들, 좌익 세력들은 당연히 반대했고요. 김구 선생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확 실시되는 일이다 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한국민주당 세력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공격받던 처지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남한만의 선거가 시행될 위기에 놓였고 결국 분단의 위기를 맞게 되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건너가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남북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분단은 안 된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하자, 협상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구, 김규식,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이렇게 소위 4김 회담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 철수하라, 우리의 자주적인 국가 정부 수립을 추진하자 이런 것들을 결의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한 지역은 이미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준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선거가 언제 시행되냐면 5월 10일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4월 달에 김구가 넘어갔는데 이 자체도 이미 늦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국제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상황이고 우리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긴 어려웠다. 자, 그래서 김구가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 지역으로 건너갈 때 요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국의 분열을 연장하는 것은 전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는 극흉에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통일정부가 가망 없다고 해서 단독정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38도선을 건너가는 김구 선생의 모습, 이렇게 이미지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연표 하나만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 12강 때도 있었던 연표인데요. 요거 한번 다시 쭉 정리를 해보죠. 광복 이후에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145개 전국에 있었던 지부를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자치기구로 개편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 그러나 북한 지역엔 소련군이, 남한 지역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국은 이런 단체들, 정치단체나 독립운동가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3개 나라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전쟁 이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요. 거기서 한국 문제가 논의가 되죠. 첫 번째, 임시정부 수립한다. 두 번째,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세 번째, 최대 5년간 신탁통치 실시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신탁통치 반대 혹은 모스크바 삼성의 총체적 지지로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1946년 3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됐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임시정부에 어떤 단체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협의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대립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암시하는 정읍발언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런 위기에 놓이게 돼서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운동, 그리고 합의의 결과 좌우 합작 7원칙 이런 거 채택했었습니다. 자, 좌우 합작 운동 과정에서 미소공동위원회 빨리 재개해라, 빨리 논의해서 빨리 정부 성립해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나 5달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유엔에서는 지금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해라 라고 결정했었고,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걸 파견했었죠. 그런데 소련이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다시 돌아갔어. 유엔 소총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시행해라.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사실상 결정되었고, 그에 저항하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움직임으로써 지금 우리가 남북 협상은 이미 봤고요. 사실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이 뒤에 내용이겠죠. 결국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남한에서만 남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 최초의 보통선거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재헌국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최초로 결성된 국회였고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였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8월 15일 출범시키게 되었다라는 과정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니다, 조금 길죠? 잘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